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이번 주 국제사회의 시선이 대한민국 경주에 집중될 예정이죠. 부산에 이어서 20년 만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경주 시내엔 각국에서 온 외국인 방문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장국인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바쁜 한 주가 될 텐데요. 그동안 준비해온 손님 맞이를 위한 노력이 차질 없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제 효과만 약 7조 4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도 2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K 콘텐츠의 열풍 속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우리의 경제력과 문화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겠죠. 경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천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인데요. 이번 행사에선 전통문화뿐 아니라 첨단 기술 전시까지 대한민국의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여줄 무대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서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10월 2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코스피 4천 시대가 임박해 있는데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주와 이번 주 관세 협상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탐구 생활 시간에는 스위스에서 출시된 관세 한정판 시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체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든든하게 입고 출근하셔야겠는데요. 추위와 함께 이수산물의 계절도 돌아왔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제철을 맞아 본격 출하를 시작한 이수산물 할인전에 돌입했는데요. 올해는 품질도 작황도 좋다고 하니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이수산물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고요. 김장을 할 때 많이 쓰게 되죠. 석화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수산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포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샤인머스켓이죠. 당도가 높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지만 시장에서 한 품종으로 쏠림이 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품종들이 출시되어 본격적으로 보급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품종 포도들이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할 신품종은 홍주 시딜리스 슈팅스타 콕분인데요. 세 품종 모두 껍질째 먹을 수 있고요. 맛과 향, 식감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홍주 시딜리스는 이름 그대로 씨 없는 빨간 포도인데요. 아삭한 식감에 새콤달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상큼한 포도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지금은 상주와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약 5헥타르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 스팅스타는 이름처럼 별똥별을 뜻하는데요. 껍질에 별빛이 뿌려진 듯한 무늬가 있어서 정말 예쁩니다. 솜사탕 같은 향이 나고 젊은 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올해부터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약 20톤이 출하되고 백화점과 온라인에서도 판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코볼은 이름처럼 콩과 삐 껍질에 손으로 빚은 듯한 자연스러운 결이 특징인데요. 껍질이 얇고 과육이 단단해서 껍질째 먹기 편하고 당도가 평균 19브리스 이상으로 아주 달고요. 또 송이가 헐거워서 알 속는 노동력이 줄어드는 점도 농가의 큰 장점입니다. 네. 근데 지금 포도 시장 절반가량을 샤인머스켓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샤인머스켓은 2015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현재 전체 포도 재배 면적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품종에 너무 쏠리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새 품종은 시장 다양화를 위해 개발된 국산 대형 품종인데요. 맛과 식감은 물론 외관과 향에서도 차별화되어 있어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 입장에서도 희소성과 차별화가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홍주 시들리스나 코코볼은 껍질째 먹을 수 있고요. 관리 노동력이 적어서 생산성이 높은데요. 소비자는 새로운 맛과 향을 즐길 수 있고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와 협력해서 품종의 재배 면적을 2030년까지 300헥타르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급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고죠? 네, 내년부터는 홍콩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각 1톤씩 시범 수출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특히 스팅스타와 코코볼은 색과 향이 독특해서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맛을 선사할 신품종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살펴보죠. 요즘 축산 농가에서는 사료비 부담이 큰데요. 간척지에서 사료 작물을 키우는 연구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간척지는 사실 넓고 평탄한 지형 덕분에 사료 작물 재배에 적합한 잠재력이 아주 큰데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침수나 염해, 고온 같은 복합적인 환경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생산성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지역에 어떤 작물을 어떤 순서로 심으면 1년 내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이 점을 검증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지 실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어떤 성과가 나왔을까요? 네, 아주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새만금 간척지에서 이탈리아 나이그라스는 헥타르당 평균 8.9톤, 사료피는 8톤을 수확했습니다. 합치면 연간 16.9톤의 풀사료를 생산한 셈인데요. 즉 간척지에서도 두 작물을 연계하면 1년 내내 안정적인 사료 공급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국내 사료 수급 안정에 큰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 작물들이 어떤 점에서 서로 잘 맞는 건가요? 네, 이탈리아 나이그라스는 대표적인 겨울 사료 작물인데요. 수량성이 높고 소득이 좋아하는 기호성도 좋아서 농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간척지에서도 잘 정하지만 여름 작물인 사료피와 연계하려면 조생종이나 중생종을 선택해서 재배 기간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고요. 반면 사료피는 여름철 고온과 습기에 강한 작물이고요. 내성과 고온 정력이 뛰어나서 간척지의 여러 환경에 잘 버티고 특히 만생종 사료피를 쓰면 수량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즉 겨울엔 이탈리아 나이그라스로 여름엔 사료피로 이어지는 계절 맞춤형 자포체계입니다. 네, 농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첫째는 사료비 절감 효과인데요. 풀사료를 직접 생산하면 수입 건초나 배합 사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국내 풀사료 공급의 안정화인데요. 최근 기후 변화로 생산량이 불안정해지고 수입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척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코스피 5천 시대가 가능할까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반도체주의 주도로 벌써 4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APEC이 시작되고요. 정상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관건은 관세 협상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인 반도체주와 관세 협상에 대해서 궁금한 뉴스 점검해 볼게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코스피 5천 시대가 가능할까 그런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는데 벌써 4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게 이 반도체주인데요. 반도체주는 혹한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랜 부침을 겪었잖아요.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6만 원 정도,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20만 원대였었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을 나타내고 맞아요. 있고요. 하이닉스는 지난 주말에 그 50만 원을 넘어선 상태죠.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가라고 본다라면 네. 역시 영업이익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조 정도 예상을 했는데 12조가 나왔습니다. 네. 예상보다 넘는 영업이익을 나타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나오는데 네. 대략 한 11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상 두 번째 영업이익이고요.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사상 첫 번째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다라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냐라면 역시 인공지능 시대 때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반도체들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간 다르긴 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는데 비수기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반도체 수요라든지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반도체 HBM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늘어나느냐가 삼성전자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수기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대로 이제 팔려나가고 있고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반도체 HBM이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빠르게 그리고 수요에 맞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소장님 방금 HBM 용어가 나왔고요. 또 AI 인공지능 관련된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 HBM이란 정확히 어떤 기술이고 또 이게 왜 AI 시대의 핵심이 되는 건지 그 핵심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HBM을 설명할 때는 GPU와 같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다라고 하면 네. HBM과 GPU가 같이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쉽게 설명하면 HBM은 우리가 이제 D램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PC에 저장을 하잖아요. 네. 이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를 딱 켰다가 끄는 동안에만 기억하는 단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 장치를 D램이라고 하고요. 네. 이 D램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HB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램과 HBM은 비슷하죠. 근데 D램 같은 경우 우리가 직렬로 한 번에 하나씩밖에 계산을 못합니다. 네. 하지만 HBM은 병렬 구조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기억을 하는 거죠. 자, GPU가 그러면 왜 들어가느냐면 GPU는 병렬로 단기간에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 반도체입니다. 기억 장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막 계산하다 보면 내가 뭘 계산하고 있지? HBM이 옆에서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자꾸 그래요.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뭘 찾아봐라, 뭘 더해라, 계산해라라는 것을 HBM이 알려주는 단기 메모리 반도체고요. GPU는 그것을 계산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조합이 되어야만 AI가 구동이 된다라고 그렇군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D램과는 확연히 다른 그 대신 정확도는 다소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GPU라고 하면 좀 연세 드신 분들, 젊은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아이들이 게임할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막 동시에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GPU가 구동을 한다.
그런 식의 구동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바로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세대 HBM4 실물을 최초 공개를 해서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삼성전자는 그 양산 체제까지 구축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더 경쟁력이 있는 기술인가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HBM을 진화시켜야 된다라고 네. 말씀 좀 드렸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막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발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우리도 핸드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뜨거워지죠. 뜨거워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 발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전기 소모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빠른 시간 내에 다소 정확성을 이제 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BM4는 우리가 이러한 속도가 보통 발열량은 한 그 전력 소모량은 한 절반 정도, 네. 그 대신 계산 속도는 한 4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HBM3 단계, 우리가 3E, 3 뭐 12단계 뭐 여러 가지 불리고 있습니다만 3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력 수요량은 적고 계산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라든지 PC 같은 경우 새롭게 진화되면 구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안 쓰게 되죠. 그렇죠. 새로운 것을 쓰게 되죠. 네. 근데 이제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구형과 신형이 동시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HBM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느냐, 원전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HBM4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 된다라고 그렇군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강력한 기술 HBM4 지금 시장 환경이나 그 반응은 또 어떤지 궁금하고요. 엔비디아에 공급 가능할까요? 그게 관건은 엔비디아에 어떻게 많은 양이 들어가느냐라는 것들이죠. 원래 이제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는 HBM4를 공동 개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작년서부터 HBM을 개발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현실을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가 이것을 개발을 했고 만약에 엔비디아와의 이제 협업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네. 삼성전자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이후는 비수기로 들어가는데 이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카드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네. 성능이 웬만한다라면 여기서 표현이 웬만하다라는 것이 조금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한 군데서 납품을 받는 것보다 두 군데서 납품을 받는 게 훨씬 더 자기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납품처들을 경쟁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가격 경쟁이 됐던 기술 경쟁이 됐던 이런 것들을 시킴으로써 보다 자기가 비교 우위에 올라왔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뭐 두 군데서 다 납품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충분히 호응할 수 있지 않을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기대와 관심 계속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큰 변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관세 협상이 정말 큰 관심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 상품 전반에 적용하기로 한 그 상호 관세율 25%를 15%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는데 근데 품목별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관세율 100%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압박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관세 정책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네. 품목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품목 관세에 있어서 가장 뒤늦게 시작한 게 제약 바이오하고 반도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품목 관세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상호 관세에 대한 협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고 그런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관세의 협정 과정에서 하나의 일환이지 현재 지금 상호 관세는 15% 낮춰지고 품목 관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이게 끊어서 보기보다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전략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일단 상호 관세가 막 확정이 되고 나면 아직 확정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품목 관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봐야지 꼭 100%가 부과될 것이다. 이거는 따로 협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미국에서 처한 입장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관세율을 높이면 대미 수출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바로 이게 직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입장이 녹록치 않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기업이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네. 엔비디아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현재 지금 AI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막대한 반도체 수요가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를 하면 가장 손해를 보는 데가 어디일까요? 미국이. 미국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100% 관세 부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HBM을 수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막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큰 영향이 있겠냐라고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반도체에 대해서 100% 부과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조금 저사양 반도체들에 대해서는 다소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데는 지금 현재 최신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그렇군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상호 관세율을 낮추면서 우리나라가 약 3,5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 약 500조 원인데요.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게 조건이었죠. 문제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액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로 달라 이렇게 말한 상황이라면서요. 이 500조도 처음에 우리 협정할 때는 대략 480조 정도였었어요. 네. 근데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지고 500조가 된 거죠? 500조까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조금 과격한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현재 지금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액 현금으로 준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협상 과정에 있다 정도로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후속 보도들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분할 납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지급 보증을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된다. 단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당장 현찰로 지급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는 그쵸. 것을 설득하고 있다. 네. 이 정도만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규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현실적인 타협안 그걸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환율이 뛰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만약에 3,500억 달러를 현찰로 지금 주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어마무시하게 위로 뛸 겁니다. 네. 달러를 사게 되고 원화를 팔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도 올리지 않았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500억 달러 정도는 지급 보증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한 해 가용 가능한 외환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캐시로.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에이펙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펙 회담에서 과연 두 정상이 만나기 직전까지 여러 가지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큰 선에 이제 그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도 좀 해봄직합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그 에이펙 일정 관련해서 혹시 주목해 볼 만한 점 있다면 간단히 알려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네. 30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31일 날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중 정상 회담이 거기서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네.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우리도 또 29일 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안 온다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방한해서 협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들이 만나는데 빈손으로 만나서 그냥 뭐 안부 인사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제 관세 협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도 노벨 평화상까지 기대한다라면 맞아요. 관세 협정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숙제도 있기 때문에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세계 이무기 경주로 집중되는 중요한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불확실성이 큰 금융시장에 잘 대응해야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물건 속 이야기와 라이프 스타일, 그 사용 가치를 생각해보는 물건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품 시계 하면은 스위스를 떠올리게 되는데 최근 스위스에서 관세 한정판 시계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박찬용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작가님이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네. 스위스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 시계 산업을 취재하고 오셨다고요? 네, 그것 때문에 광고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한국, 일본,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의 영구 중립국 스위스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네. 스위스는 오랫동안 영세 중립국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의 대미 무역 협상에서 기존의 15% 관세가 39%로 인상됐습니다. 굉장히 높아졌죠. 네. 경제뿐 아니라 정치 영역까지 우려가 나와서요. 사회민주당 부총재 요온 풀트 의원이 스위스는 더 이상 전처럼 강대국 블록 사이를 항해할 수 없다. 이런 건 끝났다.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른 교수님도 중립성이 모든 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신화일 뿐이고 중립성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중립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가치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스위스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명품 시계라고 하는 스위스 손목시계 산업입니다. 네. 스위스 손목시계 산업은 관세 협상이 이루어진 8월이 지난 9월이 되자 대미 수출액이 전년 9월 대비 55.6%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걱정이 될 만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그 관세 한정판 시계가 출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스위스 손목시계 업계는 큰 그룹 단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브랜드는 여러 개인데 그룹은 적습니다. 이를테면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와 기아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위스는 여러 시계 브랜드가 크게 서너 가지 브랜드 그룹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그룹사 중에 하나가 스와치 그룹인데요. 스와치 그룹을 대표하는 회사인 스와치라는 회사에서 관세 한정판 손목시계를 출시했습니다. 스와치는 이 시계를 출시하면서 자기들은 스위스 정부, 즉 관세 협상에 실패한 스위스 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스위스 시계 업계에서 이번 고관세에 대해서 무척 심각하게 생각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시 시기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8월에 관세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9월 중순에 바로 발매됐습니다. 근데 보통 서유럽은 8월에 휴가를 많이 떠나서 그때는 좀 일이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그들 기준은 진짜 빨리 출시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관세 한정판 시계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일반 시계랑 많이 다를까요? 네, 디자인이 다른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통 손목시계는 우측엔 3시 방향에 3이 쓰여져 있고 네. 좌측엔 9시 방향에 9가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뒤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3시 그래요? 방향에 9가 있고 9시 방향에 3이 있어. 그래서 보면은 3구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시계 바깥 돌아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냥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계가 돌아가는 걸 생각할 때 숫자를 보면서 시간을 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3시여도 그 숫자 9를 가리킨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39% 관세를 받아 풍자한 콘셉트인데요. 그리고 모든 스와치 시계는 시계 뒤에 배터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 케이스에는 아예 퍼센트 로고를 집어넣어서 누가 봐도 미국의 39% 관세를 풍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렇군요. 물건입니다. 예. 시계 상자에까지 39라는 숫자를 크게 넣어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이 시계를 빨리 출시되는 이유는 보통 이 시계를 포함한 한정판 손목시계들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판 운동화 같은 건 사실 기존에 있는 모양의 색만 조금 바꾸잖아요. 네. 이 시계도 기존에 있던 손목시계에 3과 9라는 숫자만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가격입니다.
스위스 판매 가격 기준으로 이 시계의 베이스가 된 보통 모델은 100 스위스 프랑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관세 시계의 가격은 139 스위스 프랑입니다. 이것도 39라는 그러네요. 뜻으로 붙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하게 생긴 시계를 더 비싸게 팔면서 39 여러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상업적으로도 영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영리한 건지. 아무튼 비싸게 팔고 화제가 됐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예. 그 시계에 대한 그런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전 세계적인 관심을 얻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계를 검색하면 대부분 패션기 상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제나 국제 이슈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제품 관점으로 치면은 제품 알리는 기사가 나온 셈이니까 홍보 효과가 엄청난 셈입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 시계가 마냥 많이 팔릴 수가 없는 물건인 게요. 구매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 시계는 스위스에서만 살 수 있고요. 그래요? 네, 스위스에 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도 못 사는 거죠? 예, 스위스의 12개 스와치 매장에서만 판매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리고 관세 협상이 바뀌어서 관세율이 바뀌면은 시계 생산을 즉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말하자면 한정판인 건 맞는데 몇 개 한정인지 언제까지 한정인지를 알 수가 없는 셈입니다. 이게 상징적이긴 한데 실제 소비가 되고 사용되는 걸 파악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계를 샀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일단 한국에는 이 시계를 내가 샀다, 뭐 어떻다라는 리뷰나 블로그 포스팅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 시계의 실물 리뷰를 거의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이 시계를 판매하는 이제 리셀러들이 있는데요. 리셀러들한테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많이 붙어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게 인기 있을 것 같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스위스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매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물을 봤어요. 이 그래요? 시계의 실물을. 그래서 뭐 이러냐 이래서 갔다가 이제 그날 밤에 왠지 이게 아무래도 한정판인데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문 열자마자. 네. 그랬더니 품절이라고 해서요. 그때는 있었는데 예. 다음 날에는 없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인기는 인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쉽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예. 한정판이라고 하면은 이게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운명을 알 수가 없는 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스위스 관세가 해결이 돼서 정말로 판매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때 시세가 만들어질지 아닐지 모를 일입니다만은 정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정판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한정판이 나오는데 잊혀진 한정판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프리미엄 붙지도 않고 가격이 더 떨어지는 한정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계의 인기를 요약하자면은 지금 당장은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손목 시계니까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이 붙을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명품 시계를 비롯한 시계는 경기를 덜 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슈에 직격탄을 맞기도 하고 더 이상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맞습니다. 사실 명품 시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익을 공개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롤렉스라는 시계가 유명하죠. 근데 롤렉스는 재단 소유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공개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고가 시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치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시계 산업사를 전공한 피에르 이브 돈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언급한 스위스 시계업의 주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 시작된 시점이 생각보다 길어서요. 첫 위기가 20세기 초반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라이벌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도 시계를 생산했는데요. 네. 미국이 시계를 너무 잘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왜냐면은 그때 헨리 포드의 포디즘이라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시계 회사들이 그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시계가 그때 한번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 가서 일종의 산업 연수를 다녀와서 생산성을 높이며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근데 더 큰 위기가 1960년대에 옵니다. 당시 라이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1968년 건전지로 구동되어서 더 높은 정확성에 더 낮은 가격을 구현하는 쿼츠 모먼트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손목 시계는 물론 벽 시계에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건전지 시계가 쓰는 방식인데요. 당시에는 굉장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 때문에 스위스뿐 아니라 전 세계 손목시계 업계가 사실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스위스 시계 산업도 계속해서 위기를 겪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굉장히 큰 산업적 위기를 겪어서요. 정부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업계 전체가 재편되고 전체 근로자의 70%가 한때는 해고될 정도였다고요. 네. 그때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어서요. 기존에 하지 않던 저가형 손목시계에 진출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브랜드가 지금 관세 시계를 만든 스와치입니다. 그래서 스와치가 스위스 시계의 정확성과 높은 이미지에 플라스틱 쿼츠 무브먼트라는 저렴한 가격을 잘 조합한 시계입니다. 네. 이 시계가 아주 큰 성공을 거둬서요. 그 덕분에 스와치 그룹이 오히려 1980년대에 크게 성공하면서 다시 거대한 글로벌 시계 그룹이 됩니다. 그 덕에 스와치 그룹은 지금도 스위스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시계 제조사 중 하나고요. 네. 그만큼의 위기는 아니지만 2000년대에는요. 2008년에 모기지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또한 시계 업계가 한번 출렁였었고요. 의외로 2010년대 초반에 중국 때문에 시계 업계에 한번 큰 불황이 있었습니다. 중국발 국내 정치 사정이 있어서 중국 내 시계 수입량이 굉장히 줄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지금 스위스 시계 수출국 1위는 중국인 경우가 많고요. 중국인 경우가 아니어도 스위스 시계 수출국의 10위권 안에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중화권이 대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 시계는 이런저런 요소들을 헤쳐나오면서 사람들의 선망을 만들어내고 나름 품질 개선에 성공한 특수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스위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업계를 재편시켰다라는 점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위스 시계라는 상징적인 물건만은 아닌 것이요. 스위스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계는 스위스의 총 수출 품목 중에 3위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 네. 네, 1위는 제약 및 화학, 2위는 기계고 3위가 바로 스위스 시계인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총 인구가 900만 명이 조금 덜 되는데요. 네. 스위스 시계에 종사하는 인구만 2022년 기준 6만 명 정도고요. 스위스 시계가 스위스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역시 GDP 4%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닌 셈이죠. 정부가 나와서 살려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네. 이번 스위스 미국 관세 협정이 스위스 시계업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러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번에 발표 자료에 봐도 대미 수출이 굉장히 줄어든 대신 주요 수출국인 유럽, 중국 수출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대미 수출폭이 55.6% 떨어진 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수출폭은 3.1%만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여러 시계 회사 중에 미국 내 수출량이 아주 높은 브랜드가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은 앞으로 좀 미래가 쉽지 않다. 이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은 스위스 전체 시계 업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특정 업체는 큰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시계, 네. 관세 협상 그리고 관세 관련 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물건 탐구 생활 스위스 시계 산업 취재 후에 들려주신 그 한정판 시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어봤습니다. 박찬용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굴이었습니다. 7946님, 7922님, 2584님 굴 정답 보내주셨고요. 5470님 문제를 딱 들었을 때부터 김장 담을 때 수육과 함께 맛있게 먹었을 때가 생각이 나서 입에 침이 고이는군요. 정답은 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5-2056으로 오는 전화를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체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뜻하게 출근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선 요리 전문가 조현주입니다. 약선은 식품과 약초를 배합해서 만든 음식인데요. 약선의 특징이